우리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은 태풍과 악기상입니다. 악기상이 뭐 악기를 파는 곳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쁠 기상 현상입니다. 지훈이 왜 뒤에 갔어? 원래 저기 있어요. 아닌데 여기 있었는데 이 자식 어디 내를 생 바보로 저 죽여버려. 얘들아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온대저기압 관련해서 문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어? 안에서 뭘로 어려운 거 없었어? 해문제요. 어디? 그 없었어? 3번이 잠시만 3쪽에 3번이 63쪽에 3번 63쪽에 3번을 틀리면 안 되는데 음수이거든. 중심부의 위치가 거의 이동하지 않는 거. 이동성 고기압, 여름의 북태평양 고기압, 겨울의 시베리아 고기압. 그 다음에 중심부의 위치가 일정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동성 고기압은 양쯔강 고기압. 또 몇 번? 뭐랑 66쪽에 6번. 60? 6쪽에 6번. 6쪽에 2번이 어렵드나. 6번이. 그러니까 66쪽. 네. 자, 중위도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기상 관측소에서 관측한 시간에 따른 기온, 기압, 습도 변화예요. 자, 다른 것보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밑에 풍향을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처음에 3시, 6시 무슨 바람 불어? 남동풍 맞습니까? 네. 3시, 6시 남동풍이니까 어디야? 온대저기압의 전면. 그 다음에 15시까지 남서풍이 부네. 네. 뭐야? 근데 저기요. 온대저기압, 온난전선의 후면이자 한랭전선의 전면. 그 다음에 18, 29 뭐야? 북풍 계열의 북서풍이죠? 네. 그럼 그때는 뭐야? 한랭전선의 뒷면, 온대저기압이 지나갔네. 오전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까? 온난전선이 먼저 오는데. 기억 틀렸죠? 네. 낮 동안 대기 상태는 맑고 건조하였을까요? 낮 동안인데. 낮에 한랭전선의 뒷면, 습도는 높은데 기온이 낮다. 어? 아닌가? 습도가 높죠? 네. 그러니까 맑고 건조하진 않은 거야. 밑에 보면 낮 시간대에 남서풍이 불 때 온난전선 지나고 한랭전선 다가오기 전에 남서풍이라서 맑은 날씨는 맞는데 네. 위에 습도를 보니까 습도가 대빵 높죠. 네. 그러니까 맑고 쾌청한 건 아니었어. 건조한 건 아니었어. 네. 속지 마라. 네. 원래 니은 영역에서는 맑고 건조한 게 맞죠. 근데 선생님이 건조하다고는 안 했어. 날씨가 맑다고만 적어줬어. 맞지?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 따라서 습할 수도 있는 거야. 자, 15시에서 18시 사이에 15에서 18시 사이에 급격한 풍향의 변화가 있었죠. 그럼 전선이 통과했다 안 했다? 했다. 또 얘들아 67쪽에 7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까? 67도 7번. 얘들아 7번 봐봐. 어느 날 21시 언제고? 21시요? 9시. 저녁 9시. 9시 밤 9시야. 근데 이게 보였어. 가시 영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저기 영상이네. 네. 저기 영상은 온도가 높으면 밝은데 그게 저층에 있기 때문에 그럼 고층 구름이 구분이 안 돼서 온도가 낮고 높은 쪽에 있는 구름을 밝게 보이게 했다. 맞지? 네. 그러니까 어디가 밝은 쪽이야? A야 B야? 기울기야 니은이야? 니은. 기울기 지금 밝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네. 아니 어디가 밝은 쪽이냐 물었잖아. 그냥 저 지금 밝아 보이는. 기울기 밝게 보이니까 이건 온도가 높은 구름 낮은 구름. 낮은 구름, 고도가 높은 구름, 낮은 구름.
고도가 높은 구름. 기억 적외형상이다. 그렇다.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 황해상을 지나는 기층이 불안정해진다. 맞죠? 맞아. 불안정해지니까 구름이 생기지. 상승하잖아. 안정하면 안 올라가지. 맞아.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에너지 기억이 많아, 니은이 많아. 시꺼먼 데가 더 많다 했죠. 그 디귿은 틀린 거라.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 8번은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아휴. 8번은 점이 남동, 남서, 북서로 찍혀있죠? 네. 근데 동그라미 안쪽 동그라미가 5m/s, 바깥쪽 동그라미가 10m/s니까 남동 쪽에서는 5보다 적은 바람이 불었고 남서쪽에서는 5m/s의 바람이 불었고 북서쪽에서는 5m/s보다 센 바람이 불었지. 네. 그러면 온난전선 전면에서 바람이 제일 약하고 한랭전선 후면에서 바람이 제일 세니까 A에서 풍속이 제일 세죠. 네. 기압은 누가 높습니까? 등압선을 체크해봐라. 기호는 아니 기압. 기압은 C요. 기압은 B나 C가 비슷하지? 네. 아, 근데 C는 같은 등압선이 좀 멀리 있고 B가 가까우니까 B가 더 높겠네. B 지점의 풍속이 가장 빠른 건 아니죠. A 지점이 가장 빠르죠. 네. C 지점에서 풍향은 앞으로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디귿이 답이네. 네. 됐니? 네. 어렵지 않지? 자, 자진납세. 저는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전 다 했습니다. 뭔데 건우 왜 못한 것처럼 막 분위기 잡다가 아이크 친구들이 다 알고 계세요. 어 저는 이게 제가 시윤이 토시윤이 둘 다 했어? 시윤이 둘 다 했어? 잘했어. 영주는 했을 거고 뭐 민석이 했지? 어려운 거 없었어? 좋아. 뭔데 지훈이 혼자 뭐 마시는 거 먹고 있노? 저거 먹으려고 뒤에 갔구나. 맞지? 아, 이거 녹화 시작했는데 이런 소리가 다 들어갔겠네. A. 그럼 여기서 끊고 새로 하는 거지? A. 그럴까? 네. 지금 여기서 끊. 싫은데 내가 자르면 돼. 아, 네. 그럼 더 떠들어볼게요. 아니, 저 돌아. 이게 아니라. 자, 내가 필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자를 거거든? 필기하기 전에 최대한 말해야 된다. 밑에. 자, 시작. 네. 오, 다시. 다시. 여기까지 잘라. 아, 왜 이렇게 굴러? 자, 다시 시작. 자, 이거 안 지워졌노, 왜? 자, 시작. 진짜 시작, 오케이? 네. 자,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이에요. 악기상이 아니고 악기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태풍이 뭐예요? 바람이 세게 부는 거 맞지? 태풍이 오면 바람이 세게 불고 안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답변들이 많이 나온다 맞지? 많이 세요. 맞아요.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뭐예요? 그 북방구 쪽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랑 적도 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좀 섞어주는. 동그란 바람. 섞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 적도와 극지방 사이에서 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태풍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이 없었지. 태풍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못 줬고 얼마 전에 왔던 선생님 이름을 까먹어서 세 글자짜리 태풍은
오다가 우리나라에 그 고기압이 너무 세게 있어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지고 중국에 상륙해서 막 600mm 막 이래서 나무가 막 뽑혀서 날아가고 이러더라. 그 우리나라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노. 근데 그나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가 좀 온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가뭄인 상태거든. 그래서 좀 가뭄이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오늘 비가 오고 좀 불편하죠. 그렇지만 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비가 잘 안 오니까 뭐가 좋냐? 과일이 달아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먹은 수박 중에서 올해 먹은 수박이 제일 맛있었어. 왜냐면 당도가 엄청 올라가 있어. 그래서 사과도 복숭아도 다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뭄 때문인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막 풍작이 돼서 싸게 막 많이 나오는 거야. 태풍이 오고 막 이러면 과수가 떨어지고 이래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근데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벌레를 먹거나 쪼그라드는 이제 뭐라 해야 돼, 하품 이런 것들도 생기지. 그래서 태풍은 위험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많이 오고 안 좋고 이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태풍은 필요해요. 지구상에서 필요 없는 건 없어. 핵 말고 공산당 말고 필요 없는 게 좀 많네. 근데 바퀴벌레. 그런데 태풍이라는 게 그럼 뭘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선생님이 언급을 했어요. 고기압은 이동성 고기압이냐 아니면 정체성 고기압이냐 했고, 키가 큰 온난 고기압이냐 키가 작은 한랭 고기압이냐 했어요. 근데 저기압은 그렇게 기준이 두 개가 있지 않았고 딱 두 개로만 나뉘었어요. 온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대 저기압,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근데 태풍이 뭐라고? 열대 저기압입니다. 그럼 이름이 열대 저기압이니까 열대 지역. 열대 지역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적도가 떠오르죠. 그러나 태풍은 적도에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태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하면 다른 말로 열대 저기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잖아요. 온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죠. 동쪽에 온난전선, 서쪽에 한랭전선.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서 날씨의 변화를 막 일으키잖아요. 근데 태풍은 나쁘지, 그래. 나빠. 자, 그래서 태풍이 생성될 때 태풍이 어떨 때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자, 태풍이 발생하는 기준은 뭐냐면, 자, 위도 어디에서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5에서 25도야. 왜 적도에서는 생기지 않을까요? 열대 저기압인데 적도에서는 생긴다고 했어? 안 생긴다고 했어? 안 생긴다고 했지. 그래서 발생은 적도, 즉 위도 0도에서는 적도에서 발생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전향력이 없어서. 그렇지. 똑똑합니다. 자, 왜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전향력 코리올리 포스라는 전향력은, 민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 듣고 필기할 시간 줄게. 전향력은 EMV 오메가 사인 파이. 사인 파이에서 이 파이가 뭔 값이었냐면 위도 값이었거든. 그러니까
적도는 위도가 0도니까 사인 0은 얼마야? 사인 0은 0. 0. 사인 90은 1. 그죠? 네. 그러니까 적도에서는 방향을 휘게 만들어주는. 얘들아, 태풍은 동그랗게 회전하잖아. 무슨 방향? 시계, 반시계? 반씩. 반시계. 저기압이니까. 맞죠?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회전을 하려면 방향이 휘어져야 되지. 네. 우리가 앞에 고기압, 저기압 할 때 봤지만 전향력이 없으면 고기압 중심에서 바람이 불어 나가고 저기압 중심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회전이 생겼잖아. 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려고 해도 전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적도에서는 이 전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기더라도 회전이 유지가 안 돼서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도에서 15도 사이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25도. 25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태풍은 풍속이 얼마나 될까요? 풍속이 17m/s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없어지는 거야. 태풍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조건이 얘니까. 그 다음에 풍속 얘가 이렇고 또 뭐가 있을까? 등압선의 모양은 뭐다? 동심원상의 모양. 동심원상의 등압선을 가집니다. 동심원이 뭐야? 어머, 왜 이래? 동심원이 뭐예요? 동심원상의 등압선. 뭐예요? 동심원이라는 건 중심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저기압의 중심에서 네. 나 왜 이렇게 화면만 쳐다보고 말을 하고 있었니? 등을 대고. 미안해. 아닌데. 동심원은 이 저기압의 중심에서 등압선이 완전 동심원으로 이렇게 생기는 걸 말해요. 우리 앞에서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압선이 간격이 좁을수록 풍속이 셌어. 등압선의 간격이 넓을수록 풍속이 셌어. 알고 있어요. 좁을수록. 에헤이. 넓으면 약해요. 얘들아, 등압선의 간격이 넓다는 말은 같은 영역으로 기준을 삼으면 등압선이 몇 개 안 들어가니까 기압 차이가 적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같은 영역에서 등압선의 간격이 좁다는 건 많은 등압선이 들어가면 기압의 차이가 크지. 바람은 기압의 차이가 발생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니까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이 더 잘 불겠지. 공기 이동이 더 잘 일어나니까. 맞죠? 자, 동심원상의 등압선을 가지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예쁜 걸로 적어줄게. 자, 태풍이 발생을 해서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뭘까? 배터리? 바람. 태풍의 눈. 태풍의 에너지원은 기압차. 수증기, 응결, 잡열이에요. 얘들아, 잡열이 뭐예요? 잠재적인 열. 그렇진 않고. 얘들아, 잠입수사는 대놓고 하나, 숨어서 하나? 그 잠이에요. 네. 잠입수사처럼 잡열은 숨어있는 열이야. 자, 이봐. 우리가 열을 가했어. 네. 그 물질의 특성할 때 끓는 점과 녹는 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자, 얼음을 가열을 했어. 네. 열을 가하니까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네. 이거는 뭐다? 온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 네. 현열 나타난다는 거야. 현상이 보이거든. 고기를 불판 위에 칙 하면 익잖아. 현열 보이지.
그지? 난로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따뜻해지죠? 현열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데우는 것만 돼요? 아니요.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면 시원해지잖아요. 현열이에요. 근데 얼음이 쭉 온도가 올라가다가 0도에서는 우리가 가열을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가열을 멈추지도 않는데 0도에서부터는 온도가 안 변해. 언제까지? 모든 얼음이 녹을 때까지. 그럼 분명히 열을 가했는데 온도 변화가 안 보여. 열 에너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게 숨은 열이에요. 잡열. 상태 변화에 쓰이는 열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해요. 그럼 수증기의 응결 잡열이라는 건 수증기가 뭘로? 응결, 뭘로? 물방울로 바뀔 때 열을 방출해, 흡수해? 물로 바뀌어야 돼요. 방출해야지. 아, 수증기. 네.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려면 액화열을 방출해야 되죠. 그래서 그 열로 태풍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봐. 이 위도 5에서 25도는 해수면의 온도가 해수면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지.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뭐가 잘 일어날까요?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해줘요. 얘들아, 그러면 만약에 태풍이 소멸했어. 맞지? 네. 그러면 태풍이 소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첫 번째, 태풍이 소멸하면 중심부 기압이 낮아집니다.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냐? 열대 저기압인데 중심부의 기압이 낮아지면 더 저기압이 되니까 태풍이 세지겠지. 저기압이니까 어차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부의 기압이 높아질수록 저기압이 돼, 안 돼? 기압이 높아지면 안 돼. 안 되지. 저기압의 성질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면 소멸되는 거야. 이놈들아. 네. 기압이 낮아지면 태풍이 센 거고요. 네. 기압이 높아지면 태풍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됐니? 태풍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공기를 넣으면 건조한 공기를 넣으면 펌프질하면 돼요. 그래. 그럼 옆에 가서 해. 자, 그러면 선풍기 피자. 얘들아, 수증기의 응결 잡열이 에너지원이니까 네. 에너지원을 제거하면 태풍이 소멸하지 않을까? 어떨 때 소멸할 수 있을까? 수증기의 응결 잡열이니까 뭘 하면 될까? 바다를 말린다. 수증기를 없애주지. 바다를 없애는. 수증기를 태풍한테 더 안 주면 되지. 얘들아, 태풍은 저 밑에 열대지역 저위도에서 발생해서 항상 고위도로 올라오죠. 네. 그럼 고위도로 올라온대. 그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면 바다로만 가더라도 수온이 올라갈까 낮아질까? 맞아. 그럼 증발이 많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또 올라오다가 중국에서 영원히 그 태풍이 사니? 아니요. 왜? 왜? 대륙으로 올라오면 증발을. 그치, 육지에 올라가면 육지는 바다만큼 수증기가 많죠? 많지 않죠? 네. 그러면 육지에 올라갔을 때는 수증기를 공급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러면 자, 이 소멸할 때 첫 번째 수증기 공급을 차단하거나 낮춰준다. 어떻게 하면 될까? 건조기를 제가 이런 고위도로 이동한다. 고위도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수온이 낮아져서 증발량이 적어서요. 적어진다. 그러면 약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적도 부근에서 생긴 태풍이 북극 끝까지 가는 거 봤냐? 중간에 없어지지. 그래서 태풍. 맞죠? 싸움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네. 육지로
육지에 상륙하면 육지는 뭐다? 건조하죠. 네. 그래서 증발이 안 일어나니까 태풍이 소멸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다. 생각해. 수증기 공급 말고 다른 게 있어. 너네 미안한데 수준이 너무 로우다. 저기압이다. 좀 고기압으로 올려보자. 그것도 그 벽으로 말아가서 풍속을 낮춰요. 한대는 짱다. 풍속을 낮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태풍은 아까 소용돌이라고 했죠. 원형의 네. 동심원형의. 네. 그래서 적도 지역에는 전향력이 없어서 네. 안 된다고 했지. 네. 그러니까 내려요. 이걸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마찰력을 증가시킨다는 것도 육지에 상륙을 하잖아. 네. 그러면 육지는 바다보다 마찰력이 커, 작아? 그죠? 크지. 해수면은 잔잔하고 육지는 거칠거칠하잖아. 니네 피부처럼. 그래서 육지에 상륙하면 마찰력이 증가하니까 뭐야? 회전이 감소하죠. 그래서 소멸해요. 그래서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건 조금 이따 같이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태풍의 소멸까지 했으니까 태풍의 이동을 해볼까? 자, 태풍의 이동은 항상 뭐다? 저위도에서 저희들은 거의 고위도로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자. 기억을 하는지 봐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 할 때 네. 겁나 복잡하게 그린 그림 이해하나요? 네. 기억하나요? 하는데 이해는 못해요. 자, 얘들아, 여기가 적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여기가 북반구에서 위도 30도 N이라고 칩시다. 네. 있니? 자,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너무 많은 책을 쓰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나요? 북반구 저 위도에서 무슨 바람? 북반구 저희도요. 음. 북이 나서 무역풍? 아니, 네, 무역풍 맞는데 무슨 무역풍? 네. 북동 무역풍. 물어보는 게 잘못인 것 같네. 중위도는 무슨 바람? 한서풍. 한서풍. 자, 이 바람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태풍이 시게 이동한다고 해봅시다. 자, 태풍이 이쯤 발생을 했어요. 이게 눈 모양이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태풍은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기상 일기도 작성할 때 태풍 어떻게? 반시계 회전 이렇게. 딱 적도 아니고 적도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봐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싶은데 누가 밀어? 북동 계절풍이 밀죠. 네. 북동 무역풍이지 계절풍. 북동 무역풍이 밀지. 네. 그럼 얘가 올라가려고 했던 게 무역풍에 의해서 밀리니까 꺾이겠죠. 네. 맞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계속 밀지. 그러면 이 경로가 옆으로 계속 이렇게 꺾이겠죠. 맞아. 근데 적도에 이제 위도 30도에 왔더니 이때부터 뭐가 불어? 한서풍. 한서풍.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싶은데 이제는 오른쪽으로 밀지. 그 얘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밀지.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는 봐봐. 어떻게? 요렇게 포물선 경로를 가집니다. 신기한 움직임. 되겠습니까? 모든 태풍이 포물선은 아닌데 대부분의 태풍이 포물선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봐봐라.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엉망진창 난리 부르스로 섞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자,
태풍이 이렇게 있으면 태풍에서 이동할 때 태풍은 어떻게 이동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 반시계. 반시계 방향. 자,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이쪽 영역은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무역풍이 이렇게 밀어주니까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 같은 방향. 그러면 풍속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세져요. 세져줘. 세져줘. 세져요. 네. 세져요. 근데 여기는 봐봐. 풍속의 방향이 무역풍의 방향과 태풍의 방향이 회전 방향이 반대죠. 네. 바람이 상사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저기 바람이 안 부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영주야.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편서풍 지대로 바뀌고 나니까 여기 안쪽은 요 회전 방향과 바람 방향이 일치하죠. 풍속이 겁나 빨라지겠죠. 근데 요 바깥쪽은 이 회전 방향과 바람 방향이 반대니까 약화되겠죠. 네. 그럼 어디가 피해가 클까? 이 포물선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오른쪽. 그래서 이 오른쪽을 우리가 위험 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왼쪽은 안전하죠? 맞아. 그래서 요 바깥쪽은 아이고 색깔 표시가 안 나네. 다른 색깔 쓰죠. 다른 색깔. 뭐 할까? 핑크. 자, 그래서 여기 이 바깥쪽은 뭐다? 안전 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원이 아니잖아요. 자, 반원이라고 칩니다. 이름 잘못 붙이면 안정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나라가 조용히 하고 들어. 우리나라가 요래 있는데요. 일본 동덩거리가 있잖아. 그지? 근데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너무 밑에까지 그렸네. 방 빠져가 방 빠져. 이게 너무 밑에면 올라오는 경로를 적을 수가 없어서 미안. 자, 여기다 하자. 우리나라가 요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본 동덩거리가 엄청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태풍이 올라옵니다. 네. 밑에서 태풍이 올라오는데 우리나라가 38도가 38선이 있는 데거든. 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위도는 38도 부근이다. 그러니까 30도 이상이다. 자, 근데 밑에서 올라오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갔어요. 얼마 전 태풍처럼. 좀 위험하죠? 우리나라 위험하죠? 위험.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고기압 때문에 여기서 오던 애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갔다. 부산, 포항, 경남 난리 나겠죠. 진짜 어떻게?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다? 어떻게 지났다 이렇게 되면? 알아. 일본이 또 화산과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드디어 동대인군. 그런데 모두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지만 이런 경로가 잘 없어요. 대단하니. 근데 얘들아, 어떤 때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했어. 야 마이브인데. 자신의 뜻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간 이것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잖아. 근데 포물선이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각각의 포물선이 다 달랐잖아요. 네. 그때의 기압 배치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가 바뀔 수 있지. 그래서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 전망입니다 하는데 그게 발표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발표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무슨 말이야? 대기가 매우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이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위험하죠. 그래서 태풍은 요렇게
여기까지가 태풍 일부고요. 여기 필기하시고 나면 태풍의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장미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그래서 여기 해수면의 온도가 높다 했는데 27도씨 이상의 해수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네, 장미. 어느 게 들어갔어요? 나도 못 봤어. 미안. 관심이 없어가지고. 태풍 장미. 어느 형식이 원하는지 하는데 갈색이. 태풍 장미 검색해 볼게. 아니 장미가 태풍 이름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찬흠인가? 그 우리나라에서 했나? 찬흠. 선생님 저거 파이 어떻게 써요? 아 파이 아니죠? 그 사인 파이 맞아. 파이. 파이 어떻게 써요? 파이. 아니면 동그라미에 땡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저렇게 적어도 되고. 추로 써요. 아니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내리면 돼. 태풍 장미는 2028년 건데. 28년이요? 미래가. 태풍 2008. 네. 알겠어요. 와 진짜죠? 어떤 게 뭐죠? 태풍 경로가 어디가 우리나라에 안 왔던 것 같은데 나만 알겠는데. 저 밑에 휘어가지고 2026년에도 있네. 뭔 정도요? 이번에도 있어. 미래 아니고 빅 이벤트요. 아 이름이 장미가 여러 번이었네. 2002년, 2008년, 2014년, 2020년, 2026년. 장미 맛이 너무 예쁘다. 장미. 근데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왔거든요. 오 하필 타이밍이 근데 지나갔어요. 그냥 옆으로. 옆으로 갔으면 우리한테 왔을 수도 있네. 있었고요. 아 후쿠오카. 아 그때 후쿠오카 간다고 했지. 아 장미가 일본 오른쪽으로 지나갔네. 봐봐 우리나라 있으면 일본 오른쪽으로 지나가서 일본도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 보여? 저 중에 딱 지나. 제일 안 나온다는 그 영화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행복한 경우. 모두가 맞지? 행복한 거. 응. 아니요, 모두가 행복해요.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무도 니만 불행해봐라. 야, 너 어디 살아? 누가? 그럼 좀 해봐. 장풍날. 거기 장풍샘을 불러. 아유 맛없다. 이거는 내시경 약 먹는 맛인데. 토레타 제로예요. 제로 맛없어? 선생님 딸내미가 제로를 사와가지고. 암살 아니에요? 토레타 없는데 맛이 없어. 이건 무슨 나 11시부터 대장 내시경 약 먹어야 되는데 그걸 미리 먹는 느낌인데? 예습. 선행학습. 예습 좋네. 이제 너네들이 쓸데없는 얘기한 거는 중간에 다 잘라야 되겠다. 안돼.
자, 이제 태풍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태풍의 구조를 보면, 자,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자, 이 보세요.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라고 했죠? 네. 저기압이니까 여기 이렇게 저기압의 중심이 생기면 나중에 저 니은 뭐예요? 물어보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네? 저기압이에요. 시계 반대 반대 방향으로 불어 올라간다. 나간다. 들어온다. 아이고, 들어온다는 단어가 있었군요. 들어온다. 맞죠?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떤 기류가 생겨요? 여기에 공기가 많이 모여서 이 아이들이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얘들아,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높이. 다 하늘이지. 대기권 위 끝까지 어디? 성층권 1000m까지? 1000km까지? 해안 성층권까지? 공기 없어. 100km 정도까지? 어디까지? 구름까지. 아휴, 멀리. 내가 50km. 물어본 내가 죄다. 구름이 되잖아요. 구름. 그렇지 않아요? 태풍이 흰색인데 뺑뺑뺑에서 오늘 그런 회전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런 틀리네. 태풍은 대륙 건개면 약 11k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1km 의미가 있어요. 네. 대륙 번개면의 높이니까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아, 네. 이 우리가 중3 과학 할 때 기권, 대기의 층상 구조, 대기의 구조를 보면서 뭘 하였냐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했어요. 기압의 변화가 지표 부근에서 가장 기압의 변화가 컸어요. 왜? 공기가 많이 몰려. 지표 그 부근에 많이 몰려 있어서. 근데 얘들아, 대륙권과 중간권은 아래쪽의 온도가 높고 위쪽의 온도가 낮아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불안정한 층이라고 했어요. 성층권과 열권은 아래쪽의 온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찬 공기가 밑에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으니까 찬 공기 내려갈 필요 없고 따뜻한 공기 올라갈 필요 없고 어때? 이동이 생길 필요가 없어서 안정적인, 매우 안정적인 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들이 상승해서 불안정한 기층에서 상승을 했는데 안정한 성층권을 뚫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구름이 어떻게 될까? 부딪혔으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지겠죠. 근데 얘들아, 네. 바깥쪽으로 퍼지겠죠? 네. 맞나요? 네. 바깥쪽으로 퍼지는데 여러분들아, 물을 흘려보는데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요. 가다가 돌뿌리를 만나요. 네. 그러면 물이 생각을 하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맞아. 어떻게 됩니까? 뒤에다 가요. 양쪽으로 갈라지죠. 네. 그러면 이 공기들 또한 위로 올라와서 대륙 건개면을 만나면 바깥쪽으로 퍼지지만 일부는 안쪽으로 퍼지겠죠. 맞아요. 그거예요. 일부는 안쪽으로 퍼져서 얘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모인 아이들은 내려오죠. 이게 뭐지? 그러면 얘는 뭐야? 하강 기류가 생기죠.
하강 기류에서는 구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태풍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심부에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상층부에서는 벌어진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구름이 막 만들어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면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중심부에 이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부딪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벽같이 생긴 구름이라 해서 벽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태풍의 구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태풍의 눈이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태풍의 지름이 수백에서 1500km로 다양하고 네. 평균 높이가 15km. 선생님이 11km라고 적어놨는데 평균 높이가 15km래. 왜 그럴까? 높이까지 올라가요. 땅이 꺼져 얘가 평균 근데 저는 15km래요. 대륙 관계면이 11km라는 건 우리가 정해놓은 알기 쉽게 경계를 했지만 키 큰 고기압과 키 작은 고기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열대 지역은 이미 공기들이 망망망 퍼져 있어. 더 높아져 있다고. 경계면이 훨씬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위로 올라오면 중위도 쪽으로 올라오면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높이라고 우리 책에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의 눈이 반지름이 50km예요. 그러면 지름이 100km. 작은 게 아니네. 그죠? 태풍 전체, 얘들아, 태풍 전체 이만큼이 최대 1500km를 최대를 해도 가지잖아. 네. 맞지? 맞지? 네. 그러니까 여기 1500km 중에 1km는 100km는 뭐 몇 분의 1이야? 15분의 1. 근데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자, 이게 태풍의 구조인데요. 태풍의 구조인데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 기압. 네. 기압은 어디가 제일 낮아요? 공세가 적은데. 태풍에서요. 아 태풍이 있어요. 태풍에 눈. 맞아요. 태풍의 중심에서 기압이 가장 낮죠. 그러면 태풍이 우리가 아까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태풍이 등압선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 중심이 저기압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고기압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봐봐. 이 태풍의 눈 중심에서 바깥으로 가면서 기압은 높아집니다. 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안 쓴 색깔이 뭐 있을까? 주황색. 검은색. 아이고. 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풍속이에요. 네. 중심부 태풍의 눈에서는 구름도 안 생기고 바람도 없어요. 잔잔하죠.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할까? 벽은? 벽운을 지나면서. 그래서 풍속은 중심에서부터 벽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풍속입니다. 아 그래프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압과 풍속을 보면 태풍은 거의 다 봤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선생님이 한 것 중에 나머지는 없어. 우리 책의 70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풍속 분포를 보니까 선생님은 반쪽, 오른쪽 반쪽만 그렸죠? 네. 근데 왼쪽 반쪽을 보니까 비슷한데 왼쪽 반쪽에서 풍속이 오른쪽이 높아요?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람이 중심을 향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서 상승하고
다시 시계 방향으로. 여기는 시계 방향 맞죠?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빠져나가고 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중심부로 갈수록 최대 풍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전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밑에 그림 보면 태풍의 이동 경로 선생님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 이야기했죠. 네. 태풍의 소멸 이야기했죠. 네. 태풍의 피해와 영향은 생각해 보시고, 자, 태풍의 영향의 줄 좀 칩시다. 자, 첫 번째 줄. 저위도 지역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분배하여 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역할은 뭐 비가 내리면 대기 오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처음에 선생님 얘기했던 가뭄 해소, 그죠? 그리고 바다를 막 뒤섞으니까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맨 첫 번째 태풍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을 때 영주가 얘기한 것처럼 저위도와 고위도의 열 차이를 해소해준다. 섞어서 해소해준다라는 게 태풍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필기하세요. 하고 뒤에 해수 파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어떤 기상, 안 좋은 기상현상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거 뭐 있습니까? 평소와 다른. 태풍 있었고,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박도 있고, 또, 천둥, 번개도 있고, 또, 여름 되면 뭐야? 홍수. 우리가 보통 집중호우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여름 되면 너무 덥잖아. 폭염. 겨울 되면, 폭설. 그치? 또, 한파. 뭐 이런 것들이 오늘 해야 되는 주요 악기 성격. 다야. 끝.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기상 일기도 작성할 때 뇌우의 기호는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지?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는 그런 느낌이 잘 살아있죠? 살아있어. 자, 그래서 자, 뇌우는 어떨 때 발생해야 되냐면, 뇌우는 일단 정의를 따져보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야 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어떤 비? 동반한 소나기성 비. 얘들아, 소나기성 비라는 말은 비가 하루 종일 주구장창 내린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게 오랜 시간으로 걸리진 않고 엄청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훅 쏟아지고 끝나는 게 뇌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뇌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상승기류가 매우 발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름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구름이 만들어지는 그 장소에 따라서 하층운, 중층운, 상층운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 발생하는 구름을 우리가 연직운이라고 합니다. 연직운은 세로로 길게 발달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세로로 쌓이는 거. 세로로 쌓이는 건 적운, 맞죠? 적운의 사이즈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적란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로 적란운이 발생을 하면 뇌우가 생길 수 있다.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말은 적란운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적란운이 형성이 되어야 하고 이게 처음에 시작은 적란운보다는 적운 형태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모두 세 단계. 뭐 단계? 적운 단계. 적운 단계를 지나면 성숙 단계. 성숙 단계를 지나면 이제 소멸 단계가 됩니다. 단계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적운 단계니까 적운은 위로 공기가 막 올라가서 위로 쌓이는 구름이 적운이죠. 그럼 어떤 기류가 발달할까요? 어떤 기류? 상승 기류. 근데 성숙이 되었다는 말은 뇌우가 최절정에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럼 최절정에 이루면 뭐가 와야 돼? 소나기성 비가 와야 돼. 비가 떨어지는 건 어디로 떨어져? 위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는 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시에 발달을 합니다. 구름 속에서. 근데 완전히 소멸됐다는 말은 구름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기류가 있어야 될까? 소멸 단계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기면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적운은 뭐 지표면이 일시적으로 가열되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잘 안 보이나? 상승기류가 강하게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여기가 0도씨의 구름. 그러니까 0도씨보다 위쪽이면 온도가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로 열대 지역에서 발달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중위도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강수 이론 할 때 병합설과 빙정설에 대해서 배웠잖아. 병합설은 물방울만 있어서 크기가 다른 물방울들이 낙하 속도 차이에 의해서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 이거는 열대지역비. 그래서 언적이 없기 때문에 이 비는 따뜻한 비. 근데 중위도나 고위도에서는 적도 지역의 구름은 물방울만 있다는 얘기니까 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의 최상층부가 0도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온의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는 0도 지역과 영하 40도 사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거든. 그죠? 그러면 0도에서 영하 40도 사이에서는 과냉각 물방울과 빙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영하 40도나 되니까. 근데 과냉각 물방울이 호화수증기 압의 영향에 의해서 얘가 증발을 하게 되지. 수증기가 돼. 근데 이 수증기가 옆에 있던 빙정에 달라붙어. 그러면 기체가 고체로 바로 변했으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승화. 그래서 승화 현상을 통해서 빙정이 성장을 하는데 무거워지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그대로 떨어지면 눈. 내려오고 있었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온도가 낮아지지만 밑으로 내려올 때는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리다가 녹아. 그러면 비가 내려. 우리가 똑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같은 온도의 물을 그냥 마시는 것과 얼렸다가 그대로 둬서 녹았을 때 마시는 거는 온도가 훨씬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얼었다가 녹은 물이 훨씬 차가워요. 그죠? 그러면 이 얼었다가 녹은 비는 차갑겠죠, 맞으면. 그래서 이런 비를 찬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빙정설, 중고위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수영사. 되겠습니까?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0도씨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0도씨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여기 0도씨면 얼마까지? 상층부가 얼마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영하 40도씨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기류가 계속 생기고 있었는데 위에서는 물방울들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지겠죠. 그죠? 그러면 무거워진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내려와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게 소나기성 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소나기성 비가 내리다가 이 구름이 완전 높이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이 상승기류가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하강기류가 발달할 때 얘는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입자들이 서로 전기적인 방전이 일어나게 되면 방전이 생길 때 그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면 번개. 그럴 때 같이 소리가 동반하면 천둥. 그러면 천둥, 번개 중에 누가 먼저 보여야 돼요? 누가 먼저 보여야 돼? 번개가 왜 먼저 보여야 돼? 빛의 속도가 음속보다 더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번쩍하고 나서 소리가 뒤에 구궁 하는데 이 소리가 번쩍하고 나서 소리가 구궁 하고 들리는 시간의 차이를 알면 얼마나 먼 데서 이게 일어났는지를 계산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음속과 빛의 속력은 알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죠? 시간 차이를 따지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 차이를 가지고 얼마나 먼 곳에서 이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번쩍하고 구궁하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천둥 번개를 동반하게 되는 게 뇌우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살면서 우박을 맞아본 적 있어요? 우박을 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없어. 희한하게. 우박은 얼음이잖아요. 그죠? 우박은 얼음 알갱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눈이랑 우박이랑 뭐가 달라요? 할 때 이게 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이렇게 하면서 층층이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떨어집니다. 근데 눈은 빙정이 성장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작용만 생기잖아요. 근데 빙정에서 이 구름 안에서 우박이 형성될 때는 무거워져서 내려왔는데 상승기류를 타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무거워지니까 내려왔다가 상승기류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러니까 얼었다 살짝 녹았다 얼었다 살짝 녹았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우박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이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 책에 보면 지름이 5mm 미만이면 사락우박, 지름이 5mm 이상이면 우박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름이 보통 1c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골프공만한 것도 떨어진다. 가끔씩 한 번씩 몇 쪽이냐면 37쪽 37쪽 우박 적혀있는데 밑에 그래서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관측되기도 하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그 밭이 있는 지역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우박이 거의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하우스 비닐하우스잖아. 그 비닐하우스가 구멍이 다 뚫릴 정도로 강한 우박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박은 이 뇌우도 그렇지만 우박도
뭐 전국에 동시다발로 일어난다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지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우박이나 뇌우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우박은 얼음 알갱이, 일단은 우박은 얼음 알갱이인데, 근데 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구름 속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올라가다가 무거워져서 떨어졌어. 근데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 처음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아니야.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어떤 입자가 상승 기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니까 결합을 하면 입자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얘가 무거워져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 기류가 발달한 곳은 맞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박이 형성되는 조건도 사실 얼음이 있어야 되니까 적도 지역 같은 물방울만 있는 그런 구름에서 우박이 형성이 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빙정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우리나라라는 거는 뭐다? 중위도 지역이다.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서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박을 보면, 우박의 단면을 보면, 우박이 동그랗게 생겼다 치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투명한 층이 있고, 또 불투명한 층이 있어.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이 불투명한 층은 수증기, 기포를 포함하고 있는 게, 기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이거를 수증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기포라고 해요. 기포를 포함하고 있는 층이 더 불투명한 층이 됩니다. 그래서 우박은 대부분 올라가면서 녹고 내려오면서 얼고 하면서 기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투명층과 불투명층이 반복이 되게 된다. 되겠습니까? 도윤이는 매번 올 때마다 피곤한가 보네. 어떡하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별로 많이 어려운 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 굳이 필기 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 것도 크게 어렵거나 뭐 필기를 하는데 힘들거나 그렇진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호우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는 건 주로 언제 발생할까요?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집중호우를 말할 때 집중호우의 정의가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어떤 걸 정의라고 하나?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한 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오거나 아니면 하루 동안에 80mm 맞지? 80mm 이상의 비가 온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내린 비가 80mm. 우리가 강수량, 강우량 차이를 알죠? 강우량은 비가 내린 양. 강수량은 뭐 눈, 비 포함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걸 녹여서 물의 상태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측정하는 양.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부피를 측정하죠. 높이를 측정하죠. 어떤 그 추구기도 왜 우리가 모양이 동그란 그 원통형이 있고 거기에 눈금이 있어서 얼마만큼 물이 차오르느냐라는 걸 갖고 비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1년에 비가 얼마나 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비가 얼마나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걸 연강수량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루에 80mm 이상이 오거나 하루에 연강수량의 10% 이상이 내릴 때를 집중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는 요 정의만 알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뭐 집중호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막 많이 있는 이 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집중호우 때 어떻게 해야 돼? 배수구 확인 잘 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주택이 많아서 우리 마당 앞에서 막 물이 막혀서 역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적죠. 대신 길거리에 있는 낙엽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우수관에 낙엽이 쌓인다거나 아니면 옛날 같으면 아저씨들이 담배꽁초를 그 우수관 그릴 있는 데다가 다 던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혀가지고 배관이 막히면 물이 역류해서 완전 물바다가 되는 형태. 왜냐면 갑자기 내리는 비가 집중호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오는데 이 우수관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물이 차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집중호우랑 비슷하게 우리는 장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장마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왜 장마가 온다 했는데 장마면 옛날처럼 집중호우가 막 며칠 동안에 일주일 동안 비가 엄청 내리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장마인 줄 알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뭐 하루 막 내리더니 쨍쨍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장마라고 할 수 있나? 긴 기간 동안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옛날 어른들은 장마가 와서 장마 시즌이 되면 아유 이제 요 비 그치면 엄청 덥겠네 이걸 예상을 했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기단할 때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초여름 이 시기에 두 개의 기단이 만나서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훨씬 더 세력을 키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북쪽으로 밀려나고 나면 우리나라 전체에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서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지속이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불볕더위가 시작이 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루틴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장마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발표를 했지만 가끔 일기예보하거나 이럴 때 장마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런 기상현상이 유지가 되었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집중호우는 요 정도 비가 요렇게 온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온다. 그러면 요즘에는 학부모들하고 전부 다 학교에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막 갑자기 비 너무 많이 오면 오늘은 휴교합니다. 이래서 학교 오지 말라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래서 선생님보다 더 옛날 사람들, 그 옛날 테레비 이래서 요런 거 한 번씩 보여주는 거 보면 그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바지를 막 무릎 위에까지 둥둥 걷고 거기에 그 브리프케이스 그 서류 가방을 들고 구두를 들고 이래서 허리까지 오는 물을 헤치면서 출근을 해. 여러분들은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러면 안전하게 집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결석, 결근 이런 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시대였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어릴 때 개근상이 있었거든. 학업 우수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6년 개근이 왔다라 했거든. 뭐 그럴 수 있나? 아프면 결석할 수도 있고, 그죠? 그것도 지금은 체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이게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 요까지는 필기 다 했죠? 오케이. 집중호우 필기 다 했고. 자, 이제 네 번째 폭설. 폭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들 많이 좋을까? 재미가 없나? 웃자고. 막 힘들지? 자, 네 번째 폭설. 폭설은 뭐 당연히 겨울에 일어나는 거죠. 저 지난번에 막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도 레이더 영상 이런 거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적외 영상, 가시 영상, 레이더 영상 했지만 레이더 영상 보면 뭐야? 부산 지역만 딴 나라 같이 그 비구름, 눈구름이 피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이 온다라는 것도 어떤 특이한 기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폭설의 정의가 있어요. 폭설을 어떤 걸 정의하냐? 자, 이거는 두 가지. 첫 번째, 한 시간에, 얘들아, 눈은 우리가 강우량, 강수량 할 때 강수량에는 들어가지만, 그럴 때는 눈을 녹여서 측정을 하잖아요. 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눈이 내린 걸 측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설량. 그치? 눈설, 강설량. 이거는 뭘로 해? 높이, 쌓인 높이. 눈이 쌓인 높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간에 1에서 3cm 정도 쌓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의 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시간 내에 1시간 안에는 3cm가 안 내렸지만 하루 종일 내린 눈이 5에서 20cm 정도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폭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요거는 살짝 필기를 멈추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요거는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폭설이 내리는 곳을 보면, 자, 우리나라 요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여기 전라도 지역, 이쪽에 눈 많이 오죠? 전라도 지역 진짜 눈 많이 오잖아. 근데 여기 경상도 빼고 여기 강릉, 속초 이쪽에, 동해안 지역에도 눈이 많이 오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서해안 폭설이 있고요. 서해안에서 내리는 폭설,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동해안에서 내리는 폭설이 있습니다. 동해안 폭설은 여기 B 지역입니다. 자, 서해안 폭설은 뭐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어쨌든 겨울이니까 이쪽에 뭐가 발달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생을 하죠. 시베리아 고기압은 특징이 뭐예요? 시베리아 고기압 특징. 조금 이따 필기할 시간 줄게. 시베리아 고기압은 뭐다? 한랭하고 건조합니다. 자, 한랭하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막 이렇게 확장해 옵니다. 세력을 확장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생각해 보세요. 일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우리나라에 흐르는 난류의 기원, 뭡니까? 쿠로시오 난류.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와서
일본 쪽으로 꺾어지면서 올라오면 남해안을 거쳐서 동해로 올라오는 게 동한난류. 이렇게 해서 서해안으로 가는 게 황해난류. 맞죠? 그러면 여기에 황해 지역에 난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난류는 어떤 특징이에요? 난류는 따뜻하니까 온난하고 다습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의 공기가 이 황해의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따뜻한 바다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올라오겠죠. 그럼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았는데 얘가 온도가 낮으니까 그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결하고 빙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상태에서 육지로 넘어오면서 많은 양의 눈을 내리게 되는 게 여기 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게 서해안 폭설입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기단이, 건조한 공기가 어디를 지난다? 황해 바다는 따뜻한 난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이 수증기의 공급에 의해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서해안 폭설의 특징입니다. 되겠나? 자, 그럼 동해안은, 자, 앞에 설명 들으세요. 자, 동해안은 어떻게 되냐? 자, 동해안은 똑같이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가 요래 있으면, 자, 우리나라 요렇게 있으면, 당연히 겨울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동한난류가 있고, 또 이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도 있죠. 그죠? 북한 한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난류성에 얘네는 어떻게 됩니까? 온난하고 다습하죠. 온난하고 다습한데 얘네들이 육지 쪽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해안,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 뭡니까? 동고 서적. 동쪽이 왜 높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태백산맥 거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습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따라 올라갑니다. 산맥을 따라서 올라가면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그럼 뭐가 생겨? 응결해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눈이 내리겠죠. 지금은 겨울이니까. 여름이면 비가 오는 거고. 그리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더 따뜻하고 고온이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반대쪽 넘어가면 눈이 안 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폭설은 온난 다습한 공기가 어디를? 동해안의 산맥을 넘어가게 되면 산맥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냉각되고 응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게 되는, 그래서 원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시작점은 얘는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고 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해안 폭설과 동해안 폭설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의해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이미 동해안에서는 눈구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에서 수증기가 공급이 되었으니까 상승하면서 응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왜냐하면 다습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미 공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림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적었습니까? 요거 오늘 요 우리나라의 악기상 하고 나면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빨리 쉬는 시간을 한번 하고요. 뒤에 해수의 성질까지 나가고 나면 큰 단원 한 개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요 큰 단원 한 단원에 대해서 테스트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진도가 생각보다 잘 나가서 시간이 좀 늘늘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좀 많이 봅니다. 좋죠? 나이스입니다. 그 문제를 안 풀어보면 감이 안 온다.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화 되어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 적었습니까? 여러분들 한파와 폭염 아니 다 못 적었나? 다 적었지? 아니요 큰일 났네. 헐. 음흠. 오, 서울이도 머리 많이 길었네. 많이 길었어. 잘랐어? 언제? 산 넘어가면 넘어가면 눈이 안 와. 그래서 공 건조해지잖아. 그래서 이게 여름에 얘들아, 그 높새바람이라는 거 있죠. 여름에는 이렇게 빙정으로 얼지 않기 때문에 높새바람이 불면 얼음으로 어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잖아. 그지?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면에서는 비를 내리고 넘어가면 고온 건조해져서 반대쪽은 비가 안 와서 가물어지고 이런 현상이 유럽에서 먼저 밝혀진 건 페인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지나면서 동쪽과 서쪽에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높새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파와 폭염은 뭐 할 게 없어. 한파 뭐야? 엄청 추운 거. 누구 때문이겠어? 시베리아 고기압. 맞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폭염은 엄청 더운 거. 누구 때문이겠어?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차가워지거나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한파와 폭염은 뭐 별로 크게 할 거 없이 겨울에 너무 추워지는 거, 여름에 너무 더워지는 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노, 맞지? 그래서 한파는 시베리아, 대륙성의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고, 폭염은 해양성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거다. 요렇게 하고, 사실 폭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열대야라는 게 있죠. 이 열대야는 뭐야?
뜨거운 지역에 밤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열대야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밤에 밤에도 열대야는 밤 기온이 밤에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줄어들고 그러면서 냉각이 되잖아, 지표가. 그러면 언제까지 냉각이 됩니까? 해 뜨기 직전까지. 왜냐면 해가 떠야 다시 가열이 되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가장 낮을 때는 해 뜨기 직전이 온도가 가장 낮거든요. 근데 밤 기온이 25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25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밤에도 25도. 얘들아, 지금 우리 강의실 온도가 한 20도 되나 모르겠다. 왜냐하면 오늘 기온이 뭐 최대가 13도인가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조금 더 올랐을 거고요. 그러니까 밤 기온이 25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열대야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작년 기준으로 열대야가 기상 관측 이래로 열대야가 가장 빨리 시작되었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대요. 그게 올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전 깨질 거라 봅니다. 올해도 무지막지하게 더울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괜찮지. 왜? 그 시간에 학원에서 에어컨 빵빵 맞으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열대야 따위를 날릴 수 있지. 좋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파와 폭염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6번째로 뭐가 있냐면 황사가 있습니다. 황사. 우리는 남부지방에 있기 때문에 황사 잘 경험합니까? 못합니까? 경험 못하지. 그래서 황사는 주로 서울이나 인천,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느끼는데 황사는 뭡니까? 중국에서 중국 무슨 사막? 고베 사막이가. 그래, 그거 맨날 헷갈리는데 고비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뭘 타고 오겠습니까?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그럼 이거는 뭐야? 흙먼지잖아, 흙먼지. 그러니까 뿌옇고 누렇죠.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부 지역에서는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죠. 자,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들아, 황사 뭐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에는 뭐 봄, 가을 뭐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한파, 폭염은 별로 적을 거 없으니까 지우고, 자, 여기에서 황사 자체는 별로 크게 남부지방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안 끼치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영향을 많이 안 끼치니까 우리가 황사는 별로 아니지만 중요한 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미세먼지. 거기에 초미세먼지. 그죠? 그래서 황사와 미세먼지를 비교를 합니다. 자, 황사는 발생이 자연적인 발생이고요. 미세먼지는 인위적 발생입니다. 그리고 황사는 주로 봄철에 자주 발생을 하는데 미세먼지는 아무 때나 1년 내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황사는 뭐야? 모래먼지라고 했잖아. 모래먼지, 흙입자잖아. 그런데 미세먼지는 어떤 입자예요? 자동차 매연, 자동차나 공장의 매연, 이런 매연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 그러니까 누가 더 해롭겠냐? 미세먼지가 더 해롭겠죠. 자,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미세먼지는 PM10, PM2.5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M10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생님이 일기예보를 봤을 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모두 나쁨이었어. 그래서 달리기 지수가 나쁨이었거든. 왜냐면 우리 집에 계신 분이 막 밤에 러닝을 뛰러 잘 나가거든. 그래서 내가 죽는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폐로 다 쌓이면 뛰어가지고 건강한 거 아무 소용없고 죽는다. 나가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같이 뛰지 않으니까. 난 지금 이 칠판에서 오는 먼지까지 다 마시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아주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코로나 때 그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아주 잘 형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아줌마들이 밖에 나가면 막 완전 무장을 하고 다니잖아. 자외선을 피해서. 근데 사실 그때 아주머니들이 많이 끼는 마스크가 황사 마스크거든. 그러니까 황사 먼지를 가려주는 마스크인데 황사 먼지 입자보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훨씬 더 미세한 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KF94 이런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